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언제나 제 마음 같진 않죠.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해서 감싸고 보호하려다 보면 그 사랑이 어느새 억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미국 시애틀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남성. 딸 많은 세상의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그런데 그 지키겠다는 다짐이 결국 딸과의 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를 피해 한국으로 떠난 딸. 그리고 그 딸을 보기 위해 홀로 한국을 찾은 아버지. 그는 딸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 아버지의 가장 솔직하고도 늦은 고백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로웰이라고 합니다. 올해 50일 조금 넘겼고 미국 시애틀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내는 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겪고 보니 꼭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저는 젊을 땐 광고회사에서 일했지만 딸이 태어난 이후로는 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대비하는 걸 삶의 기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킨다는 말에 집착해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란 그런 존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지금, 저는 조심스럽게 그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지킨다는 게 정말 옳은 방식이었을까? 하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꺼내보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요. 제가 살아온 미국이라는 나라, 자유롭고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지만 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땅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이 터졌고 학교 안에서조차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간 학생들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딸 엘리를 떠올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제 축복인 엘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죠. 5살이 될 때부터 말로 저를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밝게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완전 무대 체질이었어요. 유치원 발표회 때도 맨 앞에서 춤을 추고 동네 행사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모든 시선이 우리 딸에게 쏠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아이는 특별하다. 남들과는 다르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자 파티 초대장이 쏟아졌고 딸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SNS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이며 틱톡이며 뭐든 한번 올리기만 하면 수천 명이 반응했어요. 엘리는 그 관심을 즐겼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했죠. 옷차림도 자유로워졌고 헤어스타일과 화장에도 점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딸아이를 둔 아빠니까 아실 겁니다. 저는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딸을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파티는 일절 금지, SNS 계정은 삭제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외출할 때는 누구와 어디서 몇 시까지 있는지 반드시 보고하게 했습니다. 옷 입는 것도 제가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짧거나 붙는 옷은 절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는 처음엔 얌전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화보다 한숨이 먼저였고 눈빛에는 점점 원망이 서렸어요.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라고 묻던 딸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어요. 단지 위험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라고만 반복했죠. 그 말이 엘리에겐 족쇄처럼 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어느 날 밤 엘리의 방에서 나오는 걸 보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얘 비밀 계정이 있는 것 같아. 한국 친구들이랑 소통하더라.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여준 엘리의 또 다른 SNS에는 한글로 남긴 댓글들과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영상이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무언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딸을 이제 좀 믿어주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딸에 대한 신뢰는 깊었어요. 이 세상에 신뢰가 없는 거였죠. 저는 아내의 말에 침묵으로 답변했어요. 며칠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가 답답해 보여. 너무 갇혀있는 것 같아. 우리 잠깐만 숨 쉴 수 있게 해주자. 한국에 어학연수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대. 6개월만 보내보자.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체험하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내의 말에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니 거기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언어도 안 통하고 멀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딸을 보내냐고요. 하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억누르면 엘리, 우리랑 더 멀어질지도 몰라. 그 말에 머리를 싸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단 6개월, 절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조건으로 허락했어요. 사실 마음속에선 금방 지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 생각했죠. 엘리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제게 말했어요. 어릴 때 보여주던 표정을 몇 년 만에 본 것 같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 꼭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 비행기를 태워보내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제 딸이 이제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게요. 그렇게 저에게는 불안하고 답답했던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자주 왔어요. 음식이 맛있다. 학교가 깔끔하다. 지하철이 너무 신기하다는 등.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들었지만 속으론 시계를 세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 품으로 오겠지.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온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당황하지 말고 봐. 화면에는 엘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더군요. 밝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화장도 짙고 옷차림도 과감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위험해.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얘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나이가 됐어. 우리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 알고도 외면했던 걸까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딸을 내 세계 안에만 가두려 했던 건 아닌지요.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권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말렸어요. 가서 뭐라고 할 건데? 딸이 원하는 게 뭔지 듣기는 할 거야?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엘리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별거 있겠어? 저 애가 뭘 아는 게 있다고 저기서 뭘 한다는 거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를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국을 벗어나 이렇게 멀리 나온 게 처음이기도 했지만 낯선 땅에서 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내에서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고 입국 심사장에 다다를 무렵엔 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안의 불안감과 달리 이 공항은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자동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조그만 안내 로봇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묻더군요. 영어로 말이 통했을 뿐만 아니라 로봇의 목소리는 마치 사람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로봇은 자세히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사람이 줄을 서고 소리 지르며 통제받는 풍경이 익숙했을 텐데 여기는 참 조용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공항 안 곳곳에 배치된 키오스크와 전광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딸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혼자 입국하고 짐을 찾아냈다고 생각하니 제가 알던 그 갓난쟁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줄 아나도 진득하게 못 써던 애였는데 어느새 이 모든 걸 혼자 해낸 거잖아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국의 첫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싸늘했지만 깨끗했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택시 대기줄조차도 정리되어 있고 누가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철로 향하기 전 공항철도 안내센터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고 영어도 능숙했어요. AR로 보이는 노선 안내 화면 덕분에 환승 방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로 다른 회사의 교통수단이 하나의 카드로 연동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저는 순간 경계를 했습니다. 미국이라면 그 시간대는 어슬렁거리는 노숙자, 술 취한 사람들, 심지어 총기까지 등장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거리를 걷고 있었고 아직 카페에서 혼자 노트북을 하는 여성까지 보였어요. 이 시간에 혼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밝혀주고 있었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려는데 줄도 없이 질서 있게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카운터 직원은 피곤할 법한 시간에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살면서 편의점에서 그렇게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밝고 정돈된 거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호텔에도 들르지 않고 아내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곧장 딸이 촬영 중이라는 스튜디오를 향했어요. 구글 맵과 네이버 지도를 번갈아 보면서 찾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낯선 곳에서조차 저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골목마다 붙어있는 표지판, 버스 정류장마다 상세한 안내문, 도보 이동자에게 맞춰진 LED 횡단보도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구간에선 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위치를 인식하고 다음 경로를 알려줬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시스템을 짜둔 것처럼 말이에요. 스튜디오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11시가 넘었어요. 큰 길 옆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정문 앞 경비실에서 이 시간엔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제지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퇴근하던 한 직원이 엘리 아버지세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놀라 딸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되물었고 그 직원은 딱 봐도 따님의 아름다움은 아버님을 닮았네요. 라며 둘이 너무 닮았다며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오늘도 촬영장 분위기 좋았어요. 따님 정말 프로페셔널하시더라고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딸이 프로페셔널이라고 단어가 붙여질 만큼 컸다는 걸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촬영이 막 끝난 분위기였고 장비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짧은 원피스에 굽 높은 신발, 손엔 메이크업 파우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태프들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스튜디오 관계자들과 눈을 맞추며 웃더군요.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엘리가 맞을까요? 제가 항상 어디 가도 꼭 붙어 있으라고 했던 그런 약한 아이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자신의 길을 가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선 걱정과 후회가 엉켜 있었고 자존심과 충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엘리, 제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거의 비명처럼 울렸어요. 그녀가 돌아봤고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제게 다가왔고 저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옷차림이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는 이미 높아져 있었고 촬영장을 나서던 스태프 몇몇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뭘 몰라서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듯 내려쳤습니다. 숨이 막혔고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떨리고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바닥이 기우는 것 같더니 어느새 제 몸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주변에서 누군가 구급차, 빨리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시야가 맑아졌고 제 왼쪽에선 기계가 주기적으로 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응급실 침대였습니다. 심전도 장비와 혈압계를 달고 있었고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지금 많이 놀라셨죠? 라고 말했어요. 엘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정신을 잃는 그 순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의료비였습니다. 응급차를 불렀으니 기본이 몇천 불은 나오겠군. 그 걱정이 입에 먼저 맴돌았어요. 그런데 엘리가 말했어요. 아빠, 여긴 한국이에요. 보험 처리 안 돼도 저희 병원비보다 말도 안 되게 싸니 걱정 마세요. 얼마 안 나왔어요. 제가 수납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엘리만 바라봤어요. 미국이라면 응급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신용카드를 꺼내야 했을 겁니다. 검사 하나하나가 고지서를 따라붙고 퇴원하기도 전에 빚을 걱정해야 했겠죠. 그런데 여기선 그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은 전혀 허둥대지 않았어요. 낯선 외국인에게도 서툴지 않았고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더 신중하게 설명해줬어요.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중간중간 간호사가 다가와 불편한 점 있으세요? 라고 묻고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엘리는 휠체어를 밀며 저를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퇴원 수속도 간단했고
엘리는 제게 말했어요. 여기선요. 누가 쓰러지면 다가가서 돕는 게 당연해요. 무서워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딸을 감시했고 지키기 위해 딸의 세상을 차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도움이었을까요? 딸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정작 제가 했던 건 그녀의 꿈을 멀리 밀어내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한국의 거리 풍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선 사람들이 조용히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보에는 조명을 따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가족도 있었어요. 내가 왜 이 나라에서 버틸 수 있었는지 조금은 알겠죠?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지 외국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질서와 배려 그리고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 그래서 딸이 여기서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킨다고 믿었던 걸까? 총기 사고에 신경 곤두세우고 SNS를 막고 친구들을 검열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보호가 아니라 억압이었어요. 한국의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 그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제 인생의 경계선 같았어요. 그 전과 후로 제 사고방식이 나뉘는 분기점이었거든요. 제가 딸을 지킨다고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은 제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제 심장을 무너뜨렸어요.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도 약간 멍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라고 했지만 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딸을 눈앞에 두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집착이 결국 저를 쓰러뜨린 거였어요. 엘리는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제 세상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려던 제게 딸은 고개를 저으며 지하철을 타자고 했어요. 이미 공항철도를 타며 경험하긴 했지만 이번엔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타는 지하철이었기에 느낌이 달랐습니다. 엘리와 함께 걷는 길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공원엔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단순히 정돈되어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삶을 존중하는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거리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들이 자동으로 멈췄고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건너시는 동안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유난히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일 법도 한데 아이와 나란히 그 공간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 한편은 비워져 있었고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통로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시스템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하나의 배려라고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 풍경도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엘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아이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성인으로요.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도심보다는 한적했지만 시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고 입구엔 무인 택배 보관함과 실버 전용 체력 단련 구역이 마련돼 있었어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릴 수 있는 커뮤니티 도서관도 있었고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엔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위험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는 자신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카드 하나만 가져다 대더니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청소 로봇이 바닥을 부지런히 닦고 있었고 실내 조명도 터치 몇 번으로 켜졌어요. 이게 다 월세에 포함돼 있어요. 라는 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엘리는 거실 한편에 설치된 작은 조명 앞에 앉더니 메이크업 키트를 꺼냈어요. 그 곁엔 브랜드명과 시간이 정리된 노트북 화면이 펼쳐져 있었고 미리 계획된 촬영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엘리는 제품 콘셉트, 의상 피팅, 브랜드 피드백 등 수십 개의 업무를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보호도 간섭도 없이. 촬영부터 피드백 대응, 팬들과의 소통,
심지어 쇼핑몰과의 계약서까지 혼자 처리하고 있었고 그 모든 걸 정리하고 기록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당당한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딸이 자라버린 게 아니라 제가 멈춰 있었던 거라고요. 엘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해요. 아빠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당황했어요. 순간 대답을 하려다가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대신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졌어요. 저는 결국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가 저보다 더 담담하게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응원뿐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미국에서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가둬두려 했던 제 딸은 이미 저보다 훨씬 단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곤 오피스텔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함께 먹었어요. 이건 제가 끓인 김치라면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첫 요리예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지킨다는 건 곁에 두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믿고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호라는 걸요. 엘리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내는 사람? 저는 그날 제 딸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배워야 할 차례다. 저는 어쩐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꾹 눌려있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엘리와 함께한 하루가 너무 짧았고 동시에 너무 강렬했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한땐 감히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던 부분까지 말이에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엘리는 시장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작은 동네 슈퍼에서 김치와 돼지고기를 사왔다며 오늘은 자기가 직접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가 조리대를 정리하고 김치를 꺼내고 두부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딸의 미래는 책상 앞에서 공부하거나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위치에 머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딸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아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익숙한 듯 낯선 냄새가 퍼졌어요. 엘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여기선 음식을 나눈다는 게 곧 마음을 나누는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는데 맵고 뜨거운 국물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지 고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말하고 나니 가슴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예전엔 저한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말 있잖아요. 미안하다 그 말 하나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묵혀 있었던 감정이 다 녹아내렸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대체 그 간단한 말을 왜 그렇게 오래 아꼈던 걸까요? 아버지란 이름 아래 저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아이가 아닌 제 불안함을 위한 보호였어요. 엘리는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 저 여기서 혼자이긴 했지만 혼자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요. 편의점 직원도 동네 할머니도 저를 당연한 존재처럼 대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딸은 미국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온기 있는 일상을 살고 있었고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의 딸이 아닌 엘리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여전히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우리는 함께 작은 티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딸이 말했어요. 내일 공항엔 같이 안 갈게요. 아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수긍했어요. 그녀는 저를 밀어낸 게 아니라 스스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제 캐리어에 작은 무언가를 넣어주었어요. 비행기에서 펼쳐봐요. 라는 말만 남긴 채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딸이 준 작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하나에 제 안에 있던 수많은 서운함이 녹았어요. 저는 늘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게요. 제 이름으로. 그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한 번도 저를 미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늘 내가 용서받지 못했을 거야라는 죄책감 속에 있었는데 아이는 저보다 훨씬 먼저 더 성숙하게 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내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도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보호자란 자식을 움켜쥐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날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존재라는 걸요. 저는 엘리를 다시 품은 게 아니라 엘리가 가진 세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바로 이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보호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품어준 아이였다. 저는 이제 그 나라의 고마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아이를 막는 벽이 아니라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